이번 시간은 이 재배 원론 중에 이 작부 체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부 체계란 뭐냐, 이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요. 이 작부 체계의 정의는 작물을 재배하는 체계를 일컫는 말로서 작물의 종류별 재배 순서를 의미합니다. 자, 기상 조건과 지력 유지에 적합하도록 작물의 재배 순서를 정하는 재배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부 체계의 정의는요, 포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배분 등 합리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계획된 재배 작물의 종류와 순서, 조합 또는 배열의 방식을 우리는 작부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부 체계의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항목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포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배분 등 합리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계획된 재배 작물의 종류와 순서와 조합 또는 배열의 방식을 우리는 작부 체계라 한다. 작부 체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작. 동일 포장에서 같은 종류의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하는 방법. 이걸 연작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윤작. 윤작은요, 작물의 종류를 변화를 시켜서 재배하는 방법. 연작과 좀 상대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혼작. 혼작은요, 2개 이상의 작물을 함께 심는 방법. 이걸 혼작이라고 하고요. 기타의 방법으로는 답전, 윤환, 교호작, 간작, 주의작, 자유작 이런 것들이 작부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일정한 포장에서 몇 개 이상의 작물을 몇 종류 이상의 작물을 해마다 바꾸어서 재배하는 방식. 이거는 여기에는요, 윤작이 있고요, 다모작이 있고 자유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에 여러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거. 재배죠. 재배하는 게 간작, 혼작, 교작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작부체계의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부체계는 어떻게 변천이 되었냐면요, 처음에 대전법에서 휴한농법으로, 또 휴한농법에서 삼포식 농법으로, 그 다음에 삼포식, 그 이후에 계량 삼포식 시기를 지나서 자유작으로, 그래서 자유작 이후에는 답전 윤환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대전법은요, 이 개간한 토지에서 몇 해 동안 작물을 연속적으로 먼저 재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토지를 개간해서 또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개간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리고 지력 소모 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개간해서 재배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대전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휴한농법은 이 지력이 자꾸 감퇴하니까 지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경지의 일부를 몇 년에 한 번씩 휴한하는 방식이에요. 매번 개간을 하지 않고요, 농경지를 나눠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을 휴한 농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삼포식 농법은요, 이 경지의 3분의 2는 재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휴한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삼포식 농법이라고 합니다. 자, 계량 삼포식 농법은요, 삼포식 농법이 조금 발전한 건데요, 삼포식 농법에서 휴한하는 3분의 1 이 경지에다가 클로버, 알파파, 홍과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콩과작물로 지력을 증진시키는, 이게 계량 삼포식 농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전 윤환식은요, 경지를 논 상태와 밭 상태로 한 번은 논으로 쓰고 한 번은 밭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해씩 돌려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력이 소모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비료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량과 수확량은 증가하는 이런 농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전법, 그 다음에 휴한농법, 그 다음에 삼포식 또는 계량 삼포식 농법을 지나서
자유작이라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답전 윤환식 이런 형태로 작부체계가 변천이 되어 왔다. 자, 그 다음 2번 연작과 기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작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보셨지만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거, 이게 연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작을 하는 이 작부 체계 하에서는요, 병해충이 심해져요. 특히 선충, 푸사리움균의 증식, 그 다음에 특정 양분의 결핍 또는 과잉, 또 기지 물질의 축적, 이런 현상으로 생육 불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담수 상태로 재배되는 논에서는요, 이 연작의 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농사 같은 경우 담수로 하게 되면 연작의 해는 없지만 밭에서는 이런 연작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연작의 장애가 적은 작물과 연작의 장애가 큰 작물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연작으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작물은요, 벼, 맹류,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당근, 무, 담배, 양파, 미나리, 딸기, 양배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과수로는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이런 것들은 연작의 장애가 적은 작물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연작을 할 때 장애가 커지느냐? 자, 대표적인 게 수박, 가지, 고추, 토마토, 사탕무 이런 것들은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휴작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참외, 강낭콩, 쑥갓 이런 것들은 3년의 휴작기가 필요하고요. 오이, 감자, 땅콩 이런 것들은 2년 정도의 휴작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콩, 파, 쪽파, 시금치 이런 것들은 1년 정도의 휴작기가 필요합니다. 휴작기가 가장 긴 거는 인삼, 아마 10년 휴작기가 필요하고요. 연작 장애가 가장 큰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수로는요, 복숭아, 무화과, 감귤, 앵두 이런 것들은 연작의 장애가 큰 작물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연작의 개념에 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지가 뭐냐? 자, 밭작물을 우리가 연작을 하게 되면요, 연작을 하는 경우에는 작물이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연작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기지라고 합니다. 자, 한 작물을 같은 토지에서 계속해서 재배할 때는 생육이 크게 억제되는 이런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 기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런 연작을 하게 되면 왜 기지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류의 집적입니다. 이 염류가 집적되는 원인은요, 주로 이 미숙퇴비의 연속 사용 또는 비료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 때문에 염류가 직접이 돼서 기지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 전염병의 해로 인해서 기지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의 잘록병, 토마토의 품마름병, 그 다음에 사탕무의 뿌리 썩은 병 같은 토양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독 물질의 축적을 통해서 기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작물이 유체나 생체에서 나오는 물질이 동일종 작물에 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체 내에서의 유독 물질로 인한 축적으로 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잡초가 번성하면 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비료분의 소모로 인해서 기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알팔파나 토란 등은 칼슘을 많이 흡수해서 연작 시에 석회 결핍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토양 선충의 번성으로 기지가 발생되는데요. 밥벼나 두류 이런 것들, 이런 작물은 선충의 피해가 큰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물리성이 약화되면서 기지가 발생되는데요. 화곡류와 같은 천근성, 뿌리가 낮은 작물은 연작 시에 기지 현상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지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지 현상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윤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연작을 하지 않고
2, 3년 주기로 해서 해마다 작물을 바꾸어서 재배하면 이게 윤작이죠. 기지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력이 증진이 됩니다. 두 번째 기지현상의 대책은요, 객토 및 환토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과수는 어릴 때 이 기지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교목을 심을 때 객토를 해서 심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양을 소독해주는 방법입니다. 토양선충은 살선충제로, 병균은 살균제로 토양을 소독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담수 처리하는 방법도 기지의 대책입니다. 이 담수 상태와 밭 상태로 돌려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면 기지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합리적으로 시비하는 방법입니다. 결핍된 성분이나 미량 요소나 퇴비의 시용 등으로 지력을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품종 및 대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품종을 선택할 때 저항성 있는 품종을 선택하고 이 대목에 접목을 하면 이 기지 현상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유독 물질을 제거해주면 기지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기지 현상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윤작 및 답전 윤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네. 윤작 및 답전 윤환. 자, 윤작은 뭐냐? 지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포장에 몇 가지의 작물을 일정한 순서대로 순환해서 재배하는 방법, 이게 윤작이라 그랬죠. 지력 유지를 위해서요, 이 콩과 작물과 녹비 작물을 포함해서 윤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벼농사 짓고 거기에 보리 농사 짓고 이런 형태죠. 네. 그 다음에 토양 보호를 위해서 피복 작물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작을 해주는데요. 자, 윤작을 하면 좋은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윤작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작의 효과를 쓰시오. 자, 윤작의 효과는 먼저 지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합니다. 두 번째는 기지 현상을 회피합니다. 세 번째는 병해충 발생 억제와 잡초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 이용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량 및 생산성이 증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노력 분배를 균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토양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윤작은 굉장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답전윤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답전윤환. 이것도 기사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된 내용이죠. 답전윤환이란 뭐냐? 포장을 이 논 상태와 밭 상태로 몇 해씩 돌려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이게 답전윤환입니다. 자, 답전윤환의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지력을 증진하고요. 두 번째, 잡초를 감소하고, 세 번째, 기지 현상을 회피하고, 네 번째, 수량을 증거하고, 다섯 번째, 노력을 점검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앞에 있는 우리 윤작의 효과하고 같죠? 네, 그래서 답전윤환의 효과도 윤작의 효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이 재배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배관리 중에 정지의 개념은요, 정지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토양 조건을 개량하고 정비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정지라고 합니다. 자, 이 정지 작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경운이 있습니다. 경운. 자, 먼저 경운의 정의를 보시면요, 토양을 갈아 일으켜서 큰 흙덩이를 조금 작게 부스러뜨리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경운이라고 하거든요. 자, 경운을 하면 좋아지는 효과. 첫 번째,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토양을 이렇게 팽연하게 해서 파종 또는 이식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요. 투수성 및 투기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뿌리, 근군의 발달을 좋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운을 하면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운을 하게 되면 통기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토양 중에 있는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유효태인 비료 성분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토양 화학적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운을 통해서 잡초 발생도 억제가 됩니다. 잡초의 종자 또는 어린 잡초가 땅 속에 묻히게 되기 때문에 그 발화와 생육을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잡초 발생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충을 경감할 수 있어요. 땅 속에 있는 해충의 유충이나 번데기를 노출을 시키니까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해충을 경감하는 효과도 경운에 있다. 자, 경운의 효과 네 가지. 토양 물리성 개선, 토양의 화학적 성질 개선, 잡초 발생 억제, 해충의 경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재배기술 중에 작휴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휴라는 건요, 일항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이런 방식을 작휴라 그래요. 자, 작휴법에는 평휴법, 휴립구파법, 휴립휴파법, 성휴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평휴법은요,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으로 이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되는 이런 형태의 일항 재배법을 평휴법이라고 하고요. 이 평휴법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항과 고랑이, 그러니까 두둑하고 고랑이 같은 높이니까 이렇게 세워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형태, 그리고 이 위에다가 파종을 하는 이런 형태가 평휴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립구파법,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감자에서는 발화를 촉진하고요, 배토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휴립구파법은 이렇게 두둑하고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낮은 고래에 파종하는 방식을 우리는 휴립구파법이라고 하고요. 휴립휴파법은 반대죠.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항을 만들었으면 이 일항 위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주는 이 방식을 우리는 휴립휴파법이라고 한다. 이 성휴법은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이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큰 형태의 일항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성휴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충분히 또 될 수 있는 이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파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파종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이 종자를 뿌리는 방법에 삼파가 있고요, 조파가 있고요, 전파가 있고 적파가 있습니다. 자,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서 뿌리는 이 방법이 삼파고요. 누력이 적게 드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종자의 소유량이 많아지고 종자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육 기간 중에 수강이 나쁘며 도복하기 쉽고요. 중경제초 또는 병해충 방제 및 그 밖의 비배 관리 작업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삼파 방식으로 파종하는 건 조, 귀리, 메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파의 방식인데요. 드릴링이라 그래서 드릴파라고도 합니다. 뿌림골을 만들고요, 그곳에 줄지어서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쭉 맞춰서 종자를 뿌리는 방법으로 맹류처럼 차지하는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에 주로 조파 방식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파가 있는데요. 전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수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개씩 이렇게, 이 방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전파의 방식입니다. 자, 종자량도 적게 들고요, 작물의 생육 중에 통풍 및 통광이 좋고 작물 개체 간의 거리 간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생육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파종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드는 이런 방식입니다. 주로 감자와 콩 이런 것들을 전파의 방식으로 파종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파가 있는데요. 적파는 위에 있는 이 전파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걸 우리는 적파라고 합니다. 이 적파의 특징은요, 이 종자를 여러 종류의 종자를 한 곳에 이렇게 전파 형태로 파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초나 맹류 등과 같이 개체가 이 평면으로 좁게 퍼지는 작물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때 적파의 방법으로 파종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나무의 정지와 정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기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의 정지와 정전. 자, 먼저 이 나무의 정지는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의 골격을 계획적으로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인하고 절단하는 것을 우리는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의 형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심형, 배상형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주간형. 자, 이 두 가지 중에 개심형이 시험에 나왔어요. 나무의 정지 작업 중 개심형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 개심형이라는 거는요, 과수에 있어서 중심이 비도록 만든 나무의 꼴을 우리가 개심형, 배상형이라고 합니다. 원줄기를 극히 단축시키고 짧은 원줄기 위에 수개의 원가지를 사방으로 고르게 배치해서 겉모습이 마치 술잔 모양으로 만드는 과수의 정지 형태, 이거를 배상형이라고 한다. 모양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과수원 같은 데 가면 나무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 벌어져서 자라죠. 네. 술잔 모양이죠. 이런 형태의 정지 작업을 우리가 배상형이라고 하고요. 주간형은요, 과수에서 생육 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수형이 원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정지법입니다. 주가지수가 많고 주간과의 결합이 강한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하면 관리가 불편하고 과실의 품질이 불량해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형은 그냥 가운데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게 하는 이런 형태의 정지를 주간형 정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무의 정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무의 정전에는요, 과실의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되도록 이 가지를 잘라주는 것 또는 가지의 길이를 목적에 맞게 적당한 길이로 일부분만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정전이라고 하고요. 우리 나무를 정전한다고 하죠. 자, 나무의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강전정을 해주고 세력이 강한 경우에는 약하게 전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정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골격을 계획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절단하는 이런 부분, 가지의 시작 부분을 자르는 거, 이게 정지라고 했고요. 근데 정전은 과실의 생산과 직접 관계가 되도록 가지를 잘라주는 것, 이걸 우리는 정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가지의 길이를 목적에 맞게 적당한 길이로 가지의 일부분만 자르는 것, 이게 좀 다른 특징이죠. 가지의 일부분만 잘라내는 것, 이게 나무의 정전에 해당합니다. 이 나무의 세력이 약하면 강전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하면 약전정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박과류의 접목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박과류를 보통 접목에 의해서 재배를 하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에는요, 먼저 접목에 의해서 박과류를 재배를 하면 흡비력,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과습에 잘 견딥니다. 그 다음에 과실의 품질이 우수해져요. 그 다음에 토양 전염성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환경에 대한 내성 또한 증대되기 때문에 박과류 접목의 장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요, 접목을 해서 재배를 하면 질소의 과다 흡수가 우려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가루병에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기형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과류를 접목할 때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5번.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옆면12. 자, 작물은 뿌리에서뿐만 아니라 잎에서도, 잎면에서도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료를 용액 상태로
이렇게 잎에 뿌려주기도 하는데 이를 우리는 연면시비라고 합니다. 자, 연면시비는 토양시비보다 비료 성분의 흡수가 쉽고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정리를 빨리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수정 상태로 받으실 텐데 혹시 초기에 받으신 분들 몇 분 정도는 수정이 조금 덜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수정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면 시비를 하면 비료 성분을 잎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이 토양 시비보다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떨 때 연면 시비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항목이겠죠. 자, 연면 시비를 하는 경우는요, 작물에 미량 요소 결핍증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생길 때, 이때는 연면 시비를 해줄 수 있다. 두 번째, 작물의 영양 상태를 급속히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에, 뿌리로부터 흡수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바로 잎에다가 시비를 할 수 있으면 영양 상태를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토양 시비로 뿌리 흡수가 곤란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연면 시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상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이럴 때도 네, 연면 시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런 거겠죠. 미량 요소가 결핍증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급속히 회복해야 할 때, 자, 뿌리에서의 흡수가 곤란할 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재배 원론 부분을 굉장히 장시간 동안 나눠서 강의를 이어왔는데요. 이 재배 원론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렇죠? 10문제 내지 11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패턴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배 원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고득점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